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병장 월급 200만원, 그 다음에 간부 대탈출 시대, 그죠?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음이라는 이제 통계가 나왔죠? 아예 지금 매 해마다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그 중견 간부들이 전역을 하고 있고, 육해공군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초급 간부들은 특히 부사관 계층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하사 같은 경우가 육군이 한 40% 이렇게밖에 충원이 안 되는 걸로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소위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초급 간부들이 처음에 군인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군인이 꿈이 아닌데 일단 그냥 군대를 가야 되니까 병사로 가는 것보다 간부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군대가 좀 어느 정도 자기 적성에 맞는다는 판단이 드는 사람들은 연장 복무를 한다든지 장기 복무를 신청을 해서 쭉 남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었는 반면에 요즘에는 사실 장기 복무 지원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지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률도 줄어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양질의 간부들이 아닌 좀 예전에 비해서 인적 자원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장기 자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또 높이 올라가면은 더 속된 말로 좀 안 좋은 빡대가리스러운 그런 지위를 해가지고 밑에 장병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럼 밑에 장병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병사들 부모님이 또 부대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씨발 할랄 푸드밖에 못 먹는데 왜 여기에다가 돼지고기를 주신 거죠? 막 이러면서 우리 핫산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초유의 어린이집이 되고 있는 그런 사태가 또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일단은 결론은 병장 월급 200만 원, 그러니까 병사 월급 이것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거는 원래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저가 소위할 때만 해도 병사들이 10만 원대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월급을. 그때 소위가 한 풀수당 찍으면 한 200 받았고, 하사도 풀수당 찍으면 그래도 한 180 뭐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180, 90. 요즘에 이제 소위, 중위 이런 사람들이 한 230 뭐 이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그 풀수당 찍고 하면은. 하사도 200 넘는 거 사실이에요. 월급이 본봉은 168만 원이다, 170만 원이다, 18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168에서 180만 원 정도? 이 정도 받는다 칩시다. 이게 플러스 수당이 육상보직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 28시간까지밖에 안 되고, 해상근무는 68시간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육군도 예를 들면은 GOP 전방 이런 데는 68시간 똑같죠, 해군하고. 근데 그게 100시간으로 또 늘어났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소위나 하사들도 만약에 진짜 자기가 전방이나 함정근무자라든지 이렇게 배를 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초과근무 수당 그래도 한 7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200만 원, 250만 원 막 이렇게까지도 받아요.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가능은 해요. 260, 50, 70 막 이렇게 받는 게 실제로 가능은 해. 근데 그게 정말 적어요. 1년 내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해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육군이나 공군은 아마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해군은 아예 배를 태워버리니까 한 2주 이상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풀수당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밥값 빼고 빼고 하면은 그래도 밥 빼고 빼도 진짜 오늘은 직업군인 분들이 좀 들으면은 좀 빡칠 수도 있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도 하사, 소위, 중위 이런 초급 간부들이 마음 먹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150만 원도 저축은 가능해요. 가능은 해요. 가능. 150만 원 힘들다. 100만 원도 가능은 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나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사회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사회 초년생 요즘에 이제 중소기업 들어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250 받아요. 중소에서 중견 정도 들어가면 250 받고, 대기업이면은 이제 300 이상이죠? 능력에 따라서 그건 알아서 이제 되겠죠? 400도 받습니다. 500도 받는 사람도 있고요. 600도 받는 사람, 700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딱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놓기가 애매하니까 한 3,40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이게 이제 그 성과급이니 뭐니 이런 거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는 잘 나오니까 이거 이상 될 거예요. 물론 여기 군인들도 여기에 명절 떡값이랑 정근수당이니 뭐니 다 하면은 솔직히 이 정도 받는다고 봐야 돼. 초급 간부가, 그죠? 그래서 병장 월급 200만 원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 초급 간부가 나간다. 이거는 저는 전체를 동의하긴 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월급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지. 제가 물론 돈 거리고 월급이 작다 어쩌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돈이 전체적인 거를 완전히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 오늘의 이야기 포커스입니다. 일단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리고 싶어도 더 올리지도 못해요. 이제 예산이 그 윗대가리들이 그렇게 할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없어. 자, 그럼 사회 초년생이면 나이가 20대 중후반, 30대 초반까지 이 정도라고 보고,
초급 간부는 20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예요. 그죠? 20대예요. 여기가 어쨌든 더 젊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병사로 보통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플러스 2살 정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보통 다 나오니까, 그래서 20대 중후반에 보통 그때쯤에 취업을 하면 뭐 이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이제 서울 같은 데에서 출퇴근한다 하면 월세가 한 70 정도 나갈 거고, 이것저것 따지면 사실은 초급 간부들이 돈을 모으는 것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여기보다 훨씬 유리해요. 그죠? 대기업 제외하고 여기 중소 중견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오히려 초급 간부가 마음 먹으면은 저축을 더 많이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하다못해 사회초년생이 20대 중후반 이 나이대 보통 직업군인은 대위쯤 됩니다. 대위나 중사에서 대위쯤 돼요. 물론 중사는 그래봤자 한 250만원 비스무리하게 받겠죠. 근데 여기 수당 더하면 300만원까지도 받을 겁니다. 중사도. 근데 대위는 300에서 400까지도 받아요. 이거 다 전체 다 얘기하는 게 지금 세전 기준이야. 세전 기준. 명절 수당 떡값 막 다 하면은 다 나온다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없어. 그죠? 오히려 여기서 저축한다 그러면 더 가능해. 저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200까지도 저축할 수 있어. 가능은 해요. 그죠? 물론 사회초년생도 어찌저찌 해서 출퇴근을 집에서 한다 그러면 가능은 하겠죠. 그죠? 절대적인 금액만 놓고 보면 결코 적게 받는 게 아님. 그러니까 사회 민간인 분들은 아니 씨발 군인들 이 정도면 돈 많이 받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8, 90%는 여기에 있잖아요. 상위 10% 이내의 사람들이나 공기업, 대기업 이런 데 다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적게 받는다는 거에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여기서도 이제 뭐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장직이라든지 요즘에는 블루칼라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잖아요. 이런 분들은 막 500 이상도 충분히 가져가죠. 뭐 예를 들면 집수리를 한다든지 인테리어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노동 시간을 따져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사회는 9 to 6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예요. 그리고 주말 출근 거의 없어요. 자, 근데 군대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6 to 9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일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상사, 소령, 뭐 대위, 여기서부터 일단 차이가 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이게 24시간이죠? 당직 근무가 좀 잦게 근무하는 부대들은 보통 5직제 이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해군은 3직제도 나오고 그래. 진짜 심한 곳은. 근데 보통 막 5직제 에서 30직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5직제가 뭐냐면은 5명에서 당직을 돌아야 되는 거야. 5일에 한 번꼴로 도는 거지. 5직제는. 30직제는 30명이 그 당직을 돌아가면서 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쓰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 사이 어딘가에 보통은 있어요, 부대들이. 보통은 15직제 이내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5직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1.5번은 당직을 서야 되는 거야. 그럼 사실 9 to 6 플러스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으로 따지면 주 40시간 근로가 기준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당직을 서도 거기에 절반 이상을 그냥 일을 해버려. 그죠? 근데 일주일에 1.5번 당직을 서야 되면은 이미 당직 쓰는 순간부터 야간 근무랑 이런 거 다 따지면은 근로기준 이상의 그 노동을 이미 제공을 해. 그 다음에 6 to 9이든 9 to 6든 뭐든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죠?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돈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지휘관들의 문제에 달린 거야. 요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가는 최상급 지휘관들이 그 노동 정책을 어떻게 펴냐에 따라 다른 거죠. 요게 이제 또 잡다구리하게 또 얘기하면은 뭐 보통 기업들에서는 또 밥 정도는 주잖아요. 물론 중소기업은 또 안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근데 그 직업군인들은 밥을 삼시세끼 다 사 먹잖아요. 세끼 다 사 먹어야 되고 또 이런 거에서 또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요즘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직업군인들이 훈련을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군인이 군인다워야 되는데 훈련을 옛날처럼 막 그렇게 실전적인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기본 패시브로 깔려있는 그 행정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사관리라든지 보안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날 공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뭐 체크리스트들이 있어. 옛날에는 패시브 일들이 뭐 하루에 한두 시간이면은 다 끝났던 일들도 이제는 사람이 혼자서 2명, 3명, 심하면 5명 업무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 패시브 업무만 하기에도 벅찬 거야. 이제 시간이 오버가 돼. 본인이 오늘 해야 되는 액티브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연간 끝내야 되는 훈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액티브 업무를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군대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 육군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에 10팀 중에 3팀이 공석이어가지고 7팀이 10개의 탱크를 돌린다든지, 해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니까 옛날에는 막 300명이 돌려야 되는 배를 200명으로 돌리고 200명이 돌려야 되는 배를 100명으로 돌리고 뭐 80명으로 돌려야 되는 배를 50명으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배들에서도 이제 사람이 부족하죠.
함정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육상에서 끌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함정의 충원율을 채우려고 해. 육상의 사람은 어디서 끌어와? 육상의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육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제가 말년에 근무했던 2020년이에요. 2020년대 전대의 장교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전대장, 최고지휘관이죠. 전대장이 있고 그 밑에 선임참모가 있고 그 다음 작전관이고 끝입니다. 전대면 대령이야. 전대장이 대령이야. 대령. 전대가 장교 3명이야. 제가 근무했던 말년에 2020년 전대 본부가. 옛날에는 전대 본부에 그래도 뭐 군수장교라든지 아니면 인사장교라든지 뭐 플러스 밑에 중소위들 1명씩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더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됐냐? 일단 배를 많이 찍어낸 건 사실이죠. 4만 1000명이 묶여있잖아요. 해군은. 육군은 옛날엔 40만 정도 됐는데 요즘에 36만인가 그럴 거야. 공군이 7만인가 그러고 해병대가 2만 9천 명인가 그러고 1년에 태어나는 애들이 10만 명대잖아요. 남자애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20대 2020년대 20살짜리 애들이 20만 명대일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을 하면은 30만 명 정도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지. 근데 군대 인원도 줄어드는 게 있으면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랑 비슷해야지 정상일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군대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 인구 감소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왜 나가냐면은 자 이제 군인의 생애 주기를 한번 알아봅시다. 군인이 임관을 하면은 20대 초에서 중반이야. 뭐 많으면 후반까지도 있겠죠. 장교들은 후반일 수도 있으니까 이 돈을 받기 시작해. 그럼 이게 처음엔 적어도 한 3, 4년만 버티면은 중사 대위 되고 한 300만 원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20대 후반이야. 또는 30대 초반. 부사관은 이 정도 되려면 10년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4에서 10년이라 합시다. 그냥 그렇게 낮은 돈은 아니거든. 근데 이때쯤 되면은 보통 뭘 하냐면은 결혼을 합니다. 또는 결혼을 준비합니다. 본인이 한 300 벌어. 이제 배우자 진이 한 250 번다 칩시다. 그죠? 뭐 이게 사회 초년생들의 이제 대부분의 비스무리한 그냥 딱 그 정도잖아. 배우자 진이 오빠 얼마 받아? 이러면은 오빠 한 그래도 대위니까 한 300 받지. 오빠 중사니까 한 300 받지. 뭐 한 상사니까 한 300 받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한 250에서 300 버니까 우리 둘이 합치면은 한 5, 600 받겠다. 이러면서 한 둘이 합쳐가지고 한 달에 한 400에서 한 450 모으자. 그리고 우리 150만 쓰자. 막 이런 식으로 뭐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잖아. 그죠? 미래를 그린단 말이야. 450씩 모아가지고 1년이면 한 5천 모으니까는 10년 모으면 5억인데 2년만 모아도 1억은 되니까 1억 정도 모이면 그래도 지방에 어디 청약 같은 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더 열심히 모아서 한 5년 정도 준비를 했다. 둘이 합쳐서 한 2억 5천 모았어. 그래 봤자 30대 중반이야. 2.5억? 모을 수 있잖아.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모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경기권 정도의 아파트는 청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어쨌든 미래를 그리면서 이때 결혼을 해. 결혼하장. 그죠? 나쁘지 않지.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잖아.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1.5억이라 칩시다. 1.5억이어도 나쁘지 않잖아. 근데 1.5억보단 더 모아 솔직히. 성실하게 모으면 한 2억 정도 모은다 치자고. 자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자 남자는 만약에 장교라고 칩시다. 장교야. 그러면은 해군은 1년에서 1.5년에 한 번씩 지역 이동함. 동해, 서해, 남해, 제주, 진해, 부산 등등 뭐 당용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계속 이동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둘이 합쳐가지고 한 600 정도 벌었어. 이제 여기서 이제 애까지 생겼다 치자고. 애기 1명. 이제 3인 가구야. 근데 3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못해도 솔직히 한 150에서 200은 써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돼. 이게 최소 미니멈이야. 미니멈. 근데 남편이 이렇게 지역 이동을 해. 뭐 예를 들면 육군은 3에서 한 5년 지역 이동. 공군도 비스무리함.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본인 300하고 배우자 한 300 뭐 가까이 벌어서 이렇게 벌던 게 있잖아. 이제 본인이 지금 한 뭐 대위나 소령이라고 치자고 3, 400 번다고. 근데 배우자가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본인 혼자 3, 400 벌게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한 150, 200 쓰면은 뭐 150만 원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아까 2.5억을 모았다. 뭐 했다. 그래서 집을 이제 보통 뭐 대출 받아서 사든 뭐 할 거 아니야. 혹시나. 그러면 거기 대출이자로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퇴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정도 들어가죠. 나중에 이제 애기가 중고등학교 가잖아? 그러면은 한 달에 3, 400도 그냥 쓰게 됨. 사교육비랑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군인들이 결코 절대적인 금액만 놓고 보면 결코 적게 받는 게 아닌데 왜 나가냐? 왜 적게 받는다고 느끼냐? 노동시간도 노동시간인데 이렇게 된다니까?
참고로 제가 여기 관사잖아요. 저는 직업군인 남편이잖아. 전 지금도 군 가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관사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짜가 아닙니다. 관사도 공짜는 아니에요. 보증금이 보통 한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있고, 근데 보증금은 사실 이 돈은 부담되진 않아요. 이건 상관없는데 여기 관리비랑 가스비 뭐 이런 거 하면은 지금 얼마 나가냐면은 제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30만 원 돈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거는 이사를 매 해마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저도 참수리 채널을 4년째 하는데 첫 해에 진해 있었죠. 두 번째 해에 포항 갔죠. 세 번째 해에 목포에 있었죠. 네 번째 이제 올해 계룡으로 왔죠. 이사를 할 때마다 보통 이사비가 200에서 300 정도가 깨지거든요. 200만 원 이상 무조건 깨져요. 요즘에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그다음 플러스 이동 설치 비용. 뭐 예를 들면은 가스 이동 설치, 뭐 에어컨, 실외기 막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정수기라든지 식기세척기라든지 뭐 등등 있어요. 그런 걸 다 따지면은 여기 플러스 알파가 한 50이라고 칩시다. 뭐 이 정도 들어가. 50보단 솔직히 더 들어가기는 해. 에어컨 설치 비용만 요즘에 한 30만 원 한단 말이야. 30만 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사비를 얼마 지원해주냐, 이게 제일 궁금하죠. 이거 절대 다 안 나옵니다. 그거는 제 브이로그 영상 보면 아예 그냥 가격까지 제가 다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제일 멀리 이사한 기준이거든요. 목포에서 계룡으로 왔는데 이사비가 200만 원인가가 지원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사 들어간 비용이 300만 원인가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1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쓰게 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근데 이거는 운 좋을 때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사를 왔는데 관사가 개처참해, 막 도배 장판 뭐 이런 걸 해야 될 수준이야. 그런 데가 보통은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걸리면 자기 사비가 더 나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또 수리하자니 1년 반 있다 또 나가잖아. 딴 데 또 가잖아. 안 고쳐. 또 안 고쳐. 또 안 고쳐. 이게 반복돼. 삶의 질도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중요한 건 이게 덤탱이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퇴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관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벽지가 뜯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있잖아. 장판이 뭐 상했다든지. 근데 그거를 진짜 재수 없으면은 관사관리과에서 그 사람한테 이제 덤탱이를 씌워요. 너 들어올 때 나 멀쩡했잖아. 왜 씨발 너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지랄이지? 왜 이 망가져있지? 이러면서 비용 청구합니다. 그러면은 또 한 100만 원 돈 자기 돈 나가죠. 그러면 한 1년에 100에서 200 정도는 이사 비용이 또 나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관사 관리비랑 가스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이게 한 달에 20만 원은 봐야 돼요. 사진을 다 찍어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 저는 전문가잖아요. 저도 이사 한 9번 했잖아요. 다 해봤어. 근데 그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꼼꼼하게 찍어도 사람이 당연히 챙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다 챙긴다고 해도 관사 자체가 20년, 30년이 넘어가면은 노후돼서 뜯어지는 게 분명히 생겨요. 아무리 자기가 조심히 쓰고 뭐 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그게 불가능하겠어. 근데 그런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손상되는 거는 그 입주민이 알아서 해결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사는 게 한 달에 한 50 정도 든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여기 월세가 50입니다. 아파트 네이버에 쳐봐요. 계룡에 있는 여기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관사의 그 이득을 본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그렇게 막 다이나믹한 차이가 있진 않아요. 물론 관사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민간인 분들처럼 그렇게 집에서 나가는 그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절감되는 건 사실인데, 이게 먹고 자고 하는데 150, 200 정도 쓰고 여기에다가 가스비, 관리비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한 50 정도 더 쓰면은 진짜로 한 200 이상은 무조건 쓰게 돼요. 3인 가구가 200을 안 쓰는 게 말이 안 되거든. 물론 저는 다행히 아내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동기들이라든지, 여기 동기들 많이 살거든요. 이제 선후배들도 많죠. 다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외벌입니다. 이게 본인 혼자 300-400 버는 게 이제 소령 기준이야, 소령. 그러면 중상사는 250에서 300 벌 거고요. 상사가 소령이랑 비슷해요. 300에서 한 350 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상사는 이 정도 돈 쓰고 이 가스비랑 뭐 관리비 내면은 적자를 보게 될 경우가 많아요. 살 수 있겠냐? 못 살지. 그러니까 살 수 있겠어요? 애를 낳으면은 이제 끝장나는 거야. 근데 군인들은 또 애기를 보통 낳아요. 왜? 관사 받아야 되니까. 결혼만 하면은 관사가 물론 나오긴 하는데 경쟁률이 꽤 치열해서 애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또 달라요, 기준이. 애 막 2명씩 낳고 그래요.
보통 4인 가구야. 3인 가구면 그래도 다행일 수도 있어. 4인 가구 기준 200에서 300 씀. 200이 뭐야? 300은 쓰죠. 그러면 이 돈으로 혼자서 외벌이로 절대로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진짜 꼬질꼬질하게 살아야 겨우 유지가 되는 수준인 겁니다. 뭐 지금 가장이신 분들, 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기준을 굉장히 적게 쓴 거 아시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쓰잖아, 솔직히. 자녀가 이제 초등, 고등 넘어가면은 3, 400 쓰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계속 이사를 다니고 그 다음에 한 명은 그만두고, 그죠? 그 다음에 남편이나 뭐 아내나 아무튼 군인인 사람은 계속 이렇게 일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아빠가 못 들어와, 집에. 만약에 배를 타. 아빠가 배를 타. 해군이야? 아니면 아빠가 GOP에 근무하는 사람이야. 집에 못 들어와. 정상적인 가정이 되겠냐? 아니 씨발 이 방송을 혹시나 그 국방위원이나 누구 뭐 지휘관이나 누구 보고 있으면은 얘기를 해봐. 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겠냐?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금 나가는 사람이 더 많고 들어오는 사람이 더 적은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돼. 명예고 뭐고,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생활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 근데 군인들이 또 순진해서 어디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단 말이야. 생각을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분한데 이 정도 돈은 그냥 나가서 벌 수 있어. 누구나 버는 돈이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순진해서 못 나가. 아씨 그래도 연금 하면서 연금에 목매달고 이제 못 나간단 말이야. 그렇게 한 20년 태우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으면 연금 받고 노후에 그냥 어찌저찌 그냥 사는 거죠. 연금은 그래도 나쁘진 않죠. 소령 기준으로 190 정도 받고 중령이 한 300 받고 그러는데 원상사가 이제 200만 원대 받고 200 중반 받고 이러는데,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애들도 크고 하니까 애들 뭐 대학교를 가든 뭐 출가를 시키든 한 다음에 부부가 이제 그냥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연금 받으면서, 그때는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다행이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파트 사봤자 어디 지방에 살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대출 이제 한 달에 뭐 이자 한 100만 원, 원금 이자 100만 원 돈 나가고 뭐 하면 한 100만 원으로 둘이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나가서 또 소일거리 하고 하면서 그냥 생계를 근근히 이어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령 진급을 하면은 이제 그때 그래도 한 4, 500 벌어요. 못 달면 좆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사관은 답이 없죠. 상원사 돼야지 뭐 이렇게 봤는데 원사 다 알아봤자 원사 400? 원사 400만 원 받아봤자 그쯤 나이 되면 애들 다 중고등학생이야. 3, 400만 원 쓰고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군인의 삶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전역하고 나오면 20년, 30년 군생활 버티고 전역을 했네. 뭐 연금은 뭐 상사도 있으니까 한 150에서 300이라 칩시다. 이렇게 해서 전역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구성원의 상태를 보자고. 본인은 연고지 없이 떠돌아 다녔죠. 20, 30년 떠돌아 다녔죠. 어떤 전문적인 기술은 없음. 그죠? 나와서 이제 제2의 삶을 시작할 만한 전문적인 기술이 사실 없단 말이야. 군인들은. 뭐 물론 파일럿이라든지 뭐 이런 건 예외인데 대부분은 없잖아. 본인이 중간에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없을 확률이 높아. 나와서 재취업을 해봤자 아마 당연히 본인이 군에 있을 때만큼보다는 못 벌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대부분 주변에 군인 친구들밖에 없음. 그죠? 그렇다 해서 그럼 세상 물정을 잘 아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상태고 돈을 만약에 잘 모았다면 보통은 아파트 한 채 정도 있습니다. 돈을 잘 모았다.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이고요. 돈을 못 모았다. 그러면 지방광역시입니다. 지금은 아마 이 아파트 한 채도 지방은 가능할 겁니다. 서울 수도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서울 수도권이면은 빚을 껴가지고 이제 대출 받아서는 이제 가능하겠죠. 그리고 와이프는, 배우자는 20, 30년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통은 당연히 전문 기술 없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 싸우고 막 이혼한 분들도 많고 뭐 우울증에 걸렸던 경력이 많아요.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이제. 20, 30년은 커리어 공백 기간을 가지게 되죠. 애만 키우고 산 거야. 재취업 당연히 힘들죠. 배우자도. 이렇게 돼. 똑같아. 군인 가족 친구들 뿐. 자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 최소 5번. 깊은 친구가 없음. 화이어 에그 친구 없음. 상급지에서 자녀 교육을 불가능했죠. 자녀를 상급지에서 교육하는 건 불가능했다. 이건 여기다 넣어야겠지. 아무튼 대단한 교육을 받고 자라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평범한 그냥 그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갔을 확률이 높은데 당연히 서울 수도권일 확률은 없겠죠. 그러니까 상급지에서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빠가 기러기로 살지 않는 이상. 또 그냥 그런 비슷한 삶을 살게 됨. 아버지와 같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이야. 물론 자녀 교육 잘해가지고 애를 막 유학 보낸 사람들도 있어. 없는 살림에 어찌어찌 해갖고. 근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옛날에야 가능했지. 보통 이게 이제 마지막 본인이 전역하고 나왔을 때 그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하고 싶겠냐?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확정이야, 확정.
그러니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사회 초년생일 때로 다시 돌아가서 중소, 중견, 공기업, 대기업 어디 갈지 몰라. 이 중에 뭘 할지 모르는데 자기가 여길 가든 여길 가든 여길 가면은 지금 당장에는 힘들어 월급이.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다른 커리어들을 계속 엮어가면서 더 좋은 데를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와서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뭘 해. 그래서 불투명한 미래지만 그래도 좋은 미래를 꿈은 꿀 수 있어. 꿈은 꿔볼 수 있다고. 꿈은 꿔볼 수 있다고. 꿈이 실현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 그러면서 그냥 산다고. 근데 여기는 처음에도 별로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하는 게 너무 빡세. 힘들고 계속 이사 다녀.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돼. 춥대죠? 이사 계속 다니고 혼자서 계속 벌어야 되고 뭔가 인생이 개꼬이는 상황이 와.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와도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자위를 하지. 자기는. 아 나 그래도 연금 한 2, 300 받으니까 노후는 됐어. 그거는 연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명한다. 노후를 잘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연명이죠. 밥만 먹고 사는 거지. 요즘에 2, 300으로 뭐 마지막 노후를 잘 즐길 수가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확정인 거를 바라보면은 사실은 그러면 젊은 애들 눈에는 당연히 자기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래가 열려있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미래가 닫혀있는 직업보다는. 약간 그게 요즘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전역을 많이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뭐냐? 가장 큰 거는 여기에 키포인트는 이 배우자가 사라진다는 거. 배우자의 소득이 사라진다는 게 군인한테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지역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이사도 많이 가고 보직 이동을 계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배우자가 직업을 그냥 생판 날리는 거야. 근데 요즘에 이게 가능합니까? 옛날에는 혼자서 외벌이로 사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가구들이 90% 이상이었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2014년 이럴 때까지만 해도 한 50대 50 정도 됐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신혼부부 보세요. 대부분 다 맞벌이 합니다. 다 맞벌이야. 결혼하고도 맞벌이고 육아휴직 끝내고 다시 복직해서 또 맞벌이를 계속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이게 가장 크거든? 그러면 그렇다 해서 그럼 우리나라에 세금을 존나게 걷어가지고 군인들한테 그럼 여기다가 막 3, 400만 원 더 얹어가지고 막 대위들을 한 600, 700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렇게 되면 좋겠다만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예산을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군인을 지역이동 최소화시키면 됨. 이게 해결 방안이야. 일단 보직 이동은 해도 돼. 해당 지역에서 하게 만들기. 아니면 또는 군인 지역 이동을 하더라도 지역 이동 주기를 길게 만든다. 최소 3에서 5년 이 정도만 돼도 일단 그러면 이거는 배우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음.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배우자가 한 달에 한 200은 뭘 해도 한 달에 200은 벌잖아. 알바를 해도 한 달에 한 200은 벌어온단 말이야. 이렇게만 돼도 일단 직업군인은 그 가구의 연봉이 늘어나니까 가구 소득이 증가를 하니까 군인한테 돈을 많이 퍼붓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최소 지역 이동 주기를 길게 만들면 3에서 5년을 만들면 자녀가 전학까지 않음. 초등학교 6년이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한 번 정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계속 이어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가정이 평화로워짐. 이거야. 군인 가족 대부분이 좋은 지역의 지역 이동을 원하는데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복불복일 수도 있죠. 지역이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안 좋으니까 그럼 좋은 데는 계속 좋은 데만 있고 안 좋은 사람은 계속 안 좋은 데만 있냐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라리 그 지역을 걸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냥 저냥 막 씨발 강원도 보내고 동해 보내고 뭐 목포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진급처럼 좋은 지역에 딱 계속 있을 수 있게 그런 뭔가 경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없더라도 차라리 그 지역 기반으로 딱 움직이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서로 좋은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캠프화라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상호님이 캠프화 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캠프화를 하면 이걸 다 모두 다 이제 해결이 가능하겠죠. 근데 해군은 캠프화가 다 돼 있잖아. 해군은 옛날부터 캠프화가 돼 있잖아요. 진해, 부산, 목포, 동해 뭐 다 돼 있잖아. 평택. 근데 지역 이동을 1년에서 1년 반에 한 번씩 해버리니까 그게 효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캠프화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해줘도 해군과 공군은 이미 캠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해결돼요. 그 중견 간부가 빠져나가는 걸 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정도만 돼도. 그렇지 않나? 또는 두 번째, 현 체제를 유지할 거면 그 미군을 참고해야 돼. 군 가족 복지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면 미군 부대는 평택에 지금 캠프 험프리스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거기 부지가 엄청나게 큰데 거긴 아예 그냥 하나의 거의 그냥 성 수준으로 거의 하나의 도시란 말이야. 거기에 일하는 그 군 마트, 군 어디 뭐 피트니스 시설, 군 어떤 식당 뭐 모든 거에 다 첫 번째 1순위로 뽑는 게 군 가족입니다.
직업군인 배우자는 뭘 해도 먼저 거길 딱 들어가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2순위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야. 거기에 뭐 어떤 전문 지식이 있던 뭐 하든 이런 사람들. 그 다음 3순위가 그 지역의 그 로컬 지역민들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땐 거기 정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 월급도 많이 주고 연봉도 많이 주니까. 처우도 괜찮고 커리어도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던가. 이거는 결국에는 캠프화가 돼야 됨. 군인 배우자 우선 고용 제도, 지역 일자리 요런 거를 만들어 주든가. 그러면 이렇게 최소화 안 해도 이게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세금 빼먹기가 또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차라리 그냥 군에서 지역 이동을 최소화시키면은 그냥 이게 다 해결이 돼. 알아서 그 배우자가 그 해당 지역에 알아서 취업하고 알아서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하게 된다니까? 도대체 지역 이동을 왜 이렇게 시키는 건가요? 근데 장교의 뭐 전문성을 기르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배를 계속 사람이 1년, 2년 넘게 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육상으로 돌리고 다시 배 태우고 이걸 반복하는 건데 그걸 지역 이동을 안 하면서 하면 되잖아. 삼함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삼함대 배 타다가 삼함대 육상에 보내면 되는 거고 2함대에 있는 사람이 2함대 하면 되고 1함대에 있는 사람이 1함대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만 해도 되거든? 근데 그거를 미친듯이 움직여. 3번 미군과 마찬가지로 직업군인을 전역하고 나면은 굉장히 좋은 혜택이 있어야 돼. 이걸 다 씹어도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혜택이 있어야 돼. 그거는 저는 군인 전용 모기지론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세 지원 대출 이런 것도 안 나오잖아. 군인들 저리로 초저금리로 해가지고 뭐 전역한 사람들한테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아파트 한 번 살 때 초저금리로 하나 딱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요런 거 참을 수 있을 수도 있죠. 요런 거 참을 수 있을 수도 있죠. 초저금리로 미군처럼 이런 거 만들면은 참고 할 수도 있지. 우리나라는 아파트 민족이니까 아파트 싸게 살 수 있으면 개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건 아마 안 될 겁니다. 민간인이 반대를 할 겁니다. 저는 제일 현실적인 거는 이게 그냥 정치인들 힘 안 빌려도 되고 민간인들도 뭘 할 사람 없고 그냥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특히 해군에서 해군이 왜 도대체 이동을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만 해도 여러 가지가 좋아집니다. 어떤 증세를 하지 않고도 복지를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저게 가장 최현실적이다.